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더 많은 걸 얻었는데 행복의 온도는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분명 새 옷을 사 입었는데 올해 같은 계절에는 입을 옷이 없어 보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쾌락의 쳇바퀴라는 게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행복감이 생겨도 우리의 뇌는 금세 새로운 기준에 적응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찾아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멈춰야 보이는 행복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숨을 고를 때 비로소 그동안 달려오느라 놓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쾌락의 러닝머신에서 잠시 내려와도 좋습니다. 더 큰 집, 새 옷과 신형 자동차, 더 높은 지위보다 우리가 올려다보기에는 가을 하늘이 참 좋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김경민 님이 아침 달리기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달리면서도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장은선 님은 비가 와도 라디오 들으려고 일어나세요. 어느 지역에 계실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군요. 이동희님 반갑습니다. 대호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흘러갔고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10월 말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막 연말이라는 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어저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요.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3번 연속 동결인데요. 그러면 다음번에 남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는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또 지금 여러분은 이 금리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금리 인하 요건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리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공개된 지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8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입장료를 유료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좀 나온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한번 나눠주십시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하지만 주거, 생활 공간으로 널리 쓰이는 이 유형이 있습니다. 영어로 좀 합성어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10월 15일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또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죠. 그런데 이 형태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약 통장 없이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요. 담보 인정 비율 70%도 유지가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도 수도권 기준으로 1년으로 짧고요. 과연 이 형태는 무엇일까요? 해서 이 규제를 받지 않은 이 풍선 효과가 이웃으로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혹은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네 글자네요. 오피스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이곳의 이름. 이게 또 강력한 힌트가 될 겁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보시고 다시 들으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경제전파사 강희애지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금리 이야기 해볼까요? 어저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이 거의 다 동결될 거라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강희지 에디터. 최근에 7월, 8월, 10월까지 기준금리 3번 연속 동결해서 현재 연 2.5%에 머물러 있고요. 네. 그 한은이 꼽은 동결 배경에 이제 무역 협상 그리고 반도체 경기 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높은 환율 변동성 여기에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점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이기도 하지만 연관된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부동산 대책에 지금 가장 큰 무게가 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부동산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고 일단 그 금통위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번에 만장일치 동결이 아니더라고요. 네, 한 분이 소수 의견을 냈었는데요. 신성환 의원이라고 이번에도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역시나 뭐 부동산이 좀 우려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를 낮춰가지고 일단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시장 관련 금융 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경제 성장률 갭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실질이 잠재에 못 미치는 거예요. 상당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원래 성장할 수 있는 것만치도 못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이래서 가급적 이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와 금융 안정에 미친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 결정을 이어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일단 낮춰보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더 보는 게 맞다라는 소수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한 명이. 네, 6명 중 5명은 이제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 이총재 제외하고서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힌트를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 달 안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 6명 중에 4명에 달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박수익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위원이 4명이고 네. 3개월 뒤에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위원이 2명. 그러니까 인하 4명, 동결 2명에서 4대 2인데 근데 지난 8월에 직전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게 5대 1이었거든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강한 무게감이 실렸는데 이번에 한 명이 동결 쪽으로 갈아타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4대 2이지만 약간 무게가 다음 달에도 좀 뉘앙스가 좀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예전보다 높아졌다라고 오히려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집값, 부동산 특히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금리와 연관이 있는 것은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주담대라고 하는 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거래나 여러 가지 수요들을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도 금리 인하 직후 간담회에서 이번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더라면 네. 뭐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러한 어떤 집값에 대한 더불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불안감이 진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제 11월에 이제 마지막 금통위가 열릴 때도 이제 기준금리 낮추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라는 뭐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로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사이클 중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총재도 여러 차례 또 네. 이야기를 했던 바이기는 한데 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끝났다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뭐 해외 이제 아이비들이 그런 얘기를 냈는데 노무라는 네네 내년 말까지 금리 동결할 것 같다. 그럼 이게 인하 사이클에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내년 네네네. 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그리고 전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티은행은 금리 인하기는 이미 종료됐다라고 발언했고요. 왜 국내 그럴까요? 증권사 삼성이나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하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역시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 고민인데 이창용 총재가 기자들과 이제 질의응답에서 예. 야 금리 인하 이거 그럼 이제 끝난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거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요. 이게 평균적으로 0.01%포인트를 낮추면 기준금리를 성장률을 0.24%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성장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는 금리를 낮추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걸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봐야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만 폭등한다. 이 가운데서 한국은행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중앙은행 고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린다가 너무 명확한 명제였는데 이제는 경기는 안 살아나고 자산 가격만 오르면서 이른바 이제 월급 받는 서민들 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한국은행이 만들어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딘가에 지금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경기란 무엇이냐? 생산도 늘고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그로 인해서 고용도 늘고 또 다시 소비 생산 늘고 이런 선순환이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게 늘지 않을 때 일각에서는 자산 효과라도 일으켜서 그걸로 소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금리를 내리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울 부동산으로 또 워낙에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고. 아, 이거 부동산 문제를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라는 내용에 실제 이게 통계적으로 좀 잡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리를 1%포인트 내렸지만 상반기에 성장률 제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과거 평균을 오히려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도 네네.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 네네. 예.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우리 이제 그 민간의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들을 미뤄서 오히려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주택 시장에는 영향이 분명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가 금리 인하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재나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금리를 내렸을 때 득보다는 실이 크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사실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가 그 높은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 못하고 돈이 돌지 못하고 이런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긴축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게 효과가 크지 않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뭐 소비 쿠폰 뭐 1차, 2차 지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통화 정책 아니면 재정 정책인데 그러게요. 요새 경기 부양은 통화 정책보다는 약간 재정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 정책으로는 부동산이라든지 이 자산 자산 가격에 가격만 또 밀어올리는. 왜곡이 일어나고 네. 또 그걸 내리더라도 과거만큼 효과는 없고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이코노미스트는 아니고요. 이듭해서 어떻게 나야겠습니까? 박수익 기자. 늪에서 나오는 부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약간의 그 조금 봐야 될 포인트는 또 이제 곧 에이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에이펙이 또 나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한은이 이제 그 기준금리를 동결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는 환율 불안한 환율 흐름도 있는데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돈의 가치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이 원화의 가치를 스스로 원화의 가치나 원화 자산의 수익성을 스스로 낮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 달러 환율의 상승, 즉 원화 약세와 방향이 같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좀 낮추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도 있는데 근데 지금의 뭐 이창용 한은 총재도 어제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의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 자체가 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보이는 요인은 한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 그 특수한 상황은 누구나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듯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조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고착화된 상황인데 이제 곧 에이펙이 열리고 이 상황에서는 뭔가 보통 정상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실무자들 선에서 좀 타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 에이펙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다음 11월 금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기간을 거치면서 좀 환율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걷어진다면 또 약간 다른 좀 전망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환율이 어제 오후에 1,440원을 넘었죠. 이 시각 현재는 한 1,436원대에 있는데 물론 올해 고점은 4월에 기록했던 1,488원 정도.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되게 컸을 때였고 대선 전이었고. 근데 지금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좀 안정이 돼 가고 있는데 박수익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3,500억 달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또 그 나라의 통화는 좀 약세로 가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것 역시 한국은행이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최근에 보니까 국제 유가도 다시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제재.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수입 물가를 또 한번 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면 환율도 높은 상황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물가를 또 얘기만. 안심할 수 없고 아니 왜냐면 이게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널려 있는 변수들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참 너무 고민스러운 질문을 주셔서 저도 이거를 네. 좀 찾아보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이창용 총재가 들어온 이후에 좀 쓴소리도 많이 하고 과감한 제언들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보고서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동안은 조금 톤 앤 매너가 달라지지 않았나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성장을 막는 구조적 요인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내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낮은 게 고령화라든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런 것에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통계와 근거를 들어서 보고서를 아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언을 하는지 봤더니 수도권에 집중된 모든 것들을 완화시켜야 되고 뭐 대학 입학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좀 다소 이제 논란적인 뭐 논란을 일으켰던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에 편중된 금융 구조들도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뭐 에이펙 이슈라든가 그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라는 어떤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장기적인 숙제이고 과제이기는 하나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말로 그렇죠.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으로 해야 할 처방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장기간에 걸쳐서 구조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게 있는데 그 양쪽을 다 같이 해나가야죠. 사실은. 또 아까도 이제 집값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환율도 버거운데 부동산 때문에라도 기준금리를 당장은 못 내린다. 또 아까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금리 인하기 조금 이제 끝난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외국계 은행들도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디에다 좀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까요? 뭐 시티에서 나온 게 대표적인데요. 시티에 있는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제3차 세 번째 대책이 101호 대책이었잖아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단기 효과 유효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제목에 보자면 효과가 유효하긴 한데 단기적으로만 유효하다라고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 거래량, 가계부채 증가율 안정시킨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세제 개편 빠졌다면서 향후 수도권 집값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집값 그냥 계속 높은 수준 갈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지적한 건 이제 그 세제 혜택인데요. 한국 세제 구조가 중저가 주택 여러 채 보유한 사람보다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 이른바 똘똘한 그 한 채를 한 채. 풀어서 쓴 건데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부족하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빠른 고령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야라고 한 겁니다. 2380님이 부동산 문제는 창과 방패인 것 같아요. 서민들은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서 뉴스 듣다 보면 삶이 무기력해지네요. 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건데. 그 앞서 그 네. 왜 그 부의 효과 얘기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이 올랐으니까 소비도 좀 소비도 늘고. 늘지 않게 되냐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조사가 이제 미국에서 경기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네. 그냥 보통의 경기 인식은 그냥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 않고 약간 그런 그 중립 수준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기 인식을 물었더니 70%가 지금 경기 좋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뜨거웠고 거기는 401k라고 해서 퇴직연금도 이제 든든하게 되어 있고 주시장이 오를수록 또 노후가 든든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의 소비를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또 그게 되어 있지 않으니 그 15대책 15일에 발표됐던 그 대책 이후로 또 집값이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뭐 열흘도 안 됐으니까요. 근데 이창용 총재도 집값이 이게 꼭 내려야만 안정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함의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번 기준금리를 통계한 배경에 부동산을 많은 전문가들이 꼽았을 때 그게 일단 부동산 정책의 내용보다는 시기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일주일 뒤에 금통위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좀 뭔가 엇박자를 내기에 부담스러웠던 것이지 이번 부동산 대책 11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 주담대도 내려가면서 그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 워낙 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수요가 단기간에 많이 뛸까라는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가까우니까 어떤 다른 방향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게 있고 뭐 시티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가 좀 둔화만 되더라도 그러면은 경기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금리 인하를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퇴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서울집값이 싶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긴 어려우니 올라가는 거라도 진정이 되면 금리는 네. 내릴 수 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 세 번의 금통위 전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 사이에 서울집값은 절대적인 레벨은 더 올라가 있다는 거.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그러면 물론 지금 기준금리 2.5%가 고금리냐? 는 또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금리에서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일반인들은 서민들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또 따져봐야 하잖아요. 최근에 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 사실 자영업자 위험 신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네. 국회 정무위 소속된 이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한 달 이상 연체된 카드 대출,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이런 금액들이 1조 5천억 원에 가까워졌고요. 이 카드 대출 연체 규모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연체율은 2021년에 1%대였는데 8월 말에는 3%대로 높아졌고, 사실 이런 통계 아니고서라도 뭐 다중채무라든지 뭐 자영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출 지표들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네. 있었고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대출 잔액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연체액이 늘었다라는 점에서 이 자영업자분들이나 뭐 취약계층 등에서 빌린 사람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또 환율도 1,430원대 후반 그리고 코스피는 거의 3,900.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54%대 강세.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내수는 온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180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연체율 올라가는 게 다 금리 때문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뭔가 금리가 제약하는 요건들은 또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기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금리를 낮춰주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기준금리가 2.5가 높냐 낮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게 더 취약한 사람일수록 기준금리에서 훨씬 떨어진 금리로 대출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기준금리를 낮춰봐야 어차피 이분들 비싼 금리로 대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신용자들 막 맞아요. 10%대 중후반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려가야, 낮아지는 거라는 맞아요. 별 차이가 네, 별 차이가 안 들죠. 그리고 이걸 뭐 어떻게 보자면 그 좋은 선의로한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이자 제한이거든요. 그 이자를 캡을 씌워두니까, 상한을 두니까 오히려 그 높은 이자에도 대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못 받죠. 정규 시장에선 대출 못 받아서 이렇게 약간 불법이나 사금융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금리 혜택을 받게 하자면 사실 정부가 정책 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대출 늘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정책 대출을 일단 늘리는 거는 앞으로 대출 받을 분들을 위한 거고, 이미 받았는데 연체가 난 분들, 요 분들을 위한 또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서민금융진흥원장 뭐 이런 분들도 나와서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낮추고 이제 요거 이제 상환할 때 여러 가지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이른바 이제 좀 채무 조정을 해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뭐 이런 커뮤니티 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 방마다 약간의 그 방을 구성하는 분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대출 탕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청년들 뭐 대출 그 빚 탕감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보다 청년들의 반발이 더 심해요. 그래요? 네. 이번에도 또 이렇게 그냥 아무 뭐랄까 그냥 거리낌 없이 빚을 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반발하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턱이 있고 조건은 네,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취할 때 이렇게 이른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그 규정을 이제 까다롭게 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탕감 정책을 취하는 게, 그게 설계를 하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또 필요는 하고 또 그리고 또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속해서 또 논의를 이어가 볼게요. 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도 저희가 또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좀 덜한 하나의 그 부동산 형태입니다.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 비율이 40%로 낮아졌죠. 하지만 이 형태는 여전히 LTV 70%가 적용이 됩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이것을 이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요. 전매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규제 이후에 이곳으로 풍선 효과가 가지 않겠느냐. 특히 서울 강남에 있는 뭐 수십억짜리 이 형태의 집은 왜 규제를 안 받는 거냐 이런 논쟁들도 좀 있는데요. 아까 제가 힌트로 강력한 힌트를 드렸는데 임성택님이 오피스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면 모텔이네요라고. 네, 재미난 오답 감사합니다. 그리고 7572님은 삼형제 중에서 막내가 11월 4일에 군 입대합니다. 이번이 군대 끝입니다. 충성. 아이고 예, 삼형제를 다 국방의 의무를 다 이제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리고 7768님 오늘도 커피 도전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8689님은 현재 아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 4글자 보내주셨고요. 첫 손녀 출생 50일입니다. 딸에게 수고했다고 선물하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용래님은 남들 다 받는 쿠폰 언제 주나요? 메일 듣고 문자도 보내고 쿠폰은 남들한테만 보내주고요. 라고 하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님도.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4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게 나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상위에 있더라고요. 여전히 이 네. 인기가 뜨거워요. 많이 체감을 하십니까? 일단 그 넷플릭스 딱 들어가면 예. 탑 10이 이렇게 딱 나와요. 영화 시리즈 순서대로. 근데 여전히 영화 부분에 상위에 올라와 있고 최근에는 갑자기 2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2개. 하나는 K-팝 데몬헌터스, 하나는 K-팝 데몬헌터스 싱어롱. 노래 따라 노래 부르는 따라 부를 거. 수 있는. 이게 그 왜 뮤지컬 영화 이런 것들도 오래 가는 이유가 그 음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할로윈 때 미국에 있는 극장 전역에서 그 K-팝 데몬헌터스 싱어롱을 튼대요. 와서 할로윈 때 막 즐기잖아요. 네. 엄청나네요. 네. 그게 그 OTT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투자하고 제작 배급을 했던 곳인데 근데 이거 하나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넷플릭스 주가가 최근에 급락했더라고요. 네. 그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주가가 10%가량 폭락을 한 건데요. 올해 넷플릭스 주가가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콘텐츠 흥행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네. 그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10%가량 폭락을 했던 거고요. 이 조금 일회성 이슈이기는 하지만 브라질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있었는데 내용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브라질의 회사가 해외 회사의 저작권료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송금할 때 10%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이게 사실은 지금 당장 내야 될 세금은 아니지만 선반영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원 정도 반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좀 영향을 받았고요. 이 매출의 성장 자체는 양호하지만 이익 측면에서 좀 한계가 드러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성장세 신규 가입자가 계속 늘어야 하는데 그게 또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친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콘텐츠 이걸로는 돈을 엄청 벌지 않았습니까? 그 IP의 가치도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단기간에 누적 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K-팝 네. 데몬 헌터스였고요. 넷플릭스가 밝힌 캐데온의 IP 가치, 지적 제작권, 지적 재산권 가치가 1조 4천억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요거에 파생된 게 굉장히 크고 또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이제 가입한 가입자 수 따지면 정말 넷플릭스는 가장 톡톡히 덕을 봤다. 오징어 게임도 그러했듯이 캐데헌 2, 3 계속 당연히 또 만들려고 할 테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K-팝, K-푸드 또 우리나라 한국 관광
많은 관심을 받아서 또 좋기도 합니다. 근데 예상치 못했던 수혜 장소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요즘 대박이라면서요. 네. 국중박이라고도 하죠. 줄여서? 예. 올해 방문객이 얼마 전 10월 20일 기준으로 510만 명 돌파를 했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지난해 연간 관람객이 380만 명입니다. 이미 이제 연간 관람객을 한층 뛰어넘었고요. 그래서 올해 무난하게 아마 600만 명 넘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네네. 용산에 있는 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500만 넘은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프로야구 관중 전국적으로 뭐 1000만 넘었다. 올해 네. 1200만 넘는데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는데 국립중앙박물관 한 곳에서 벌써 500만을 넘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또 박물관끼리만 따져보더라도 뭐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나 비네스가 있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네. 그리고 뭐 미켈란젤로가 그렸 천지창조가 있는 바티칸 미술관 다음입니다. 이게 세계 한 3위 정도 되는 그래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전 세계 박물관 중에서 관람객 순위가 한 8위 정도였는데 올해는 물론 다른 나라의 박물관 추이도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3, 4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월클 박물관이 월드 클래스? 됐다는, 예. 야, 이제 뭐 루브르 박물관이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뭐 그렇습니다. 대형 박물관 네. 뭐해서 국중박.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렇게 크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의 후광 효과도 좀 있겠습니다만 어떤 데서 찾아보고 계세요? 그 말씀하신 K-팝 데몬 헌터스 안에 까치와 호랑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캐릭터가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판매하는 까치 호랑이 배지가 있었어요. 그 호작도라고 네, 하죠. 호작도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그 굿즈처럼 이제 구매를 하려는 팬들이 모이게 돼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고 이게 예. 요즘에 중고 시장에서도 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진이 되니까 구경을 왔던 다른 이제 관람객 분들이 다른 기념품을 사는 것들이 자개 소반, 뭐 충전기라든가 뭐 나전칠기로 만든 보석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충분히 너무 이제 소장 가치가 있고 너무 예쁘다라는 반응을 많이 얻고 있대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저는 이번에 못 가봤는데 저처럼 못 가보신 청취자분들 한번 검색해서 가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지난달에 국중박 분장 대회라고 해서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뭐 캐릭터 너무 아니 진짜 그 웃기더라. 유물 네. 같은 거였죠? 네, 국보랑 보물을 이제 몸과 분장으로 표현해내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예. 꼭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재밌는 어떤 그 소재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박물관 하면 좀 지루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젊은 세대들의 상당한 이제 호응을 좀 받았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 박물관 입장에서도 뭐 물 들어올 때 노정을 하고 이런 캐대언 인기에 힘입어서 또 다른 어떤 그 서비스나 문화로 좀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조금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고란 기자. 유홍준 관장님도 이제 밝혔는데 국중박에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20만 명이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시에 20만 명이니까 요거 데몬 헌터스 인기를 반영하면 조금 늘었겠지만 어쨌든 그 지금 현재 국중박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국내 내국인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국중박을 많이 방문할까를 보자면 야 K-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래. 그리고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가보는데 부담이 없어요. 입장료가 무료.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산책하러 가도 좋고 그냥 나들이 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그또 지하철역하고 다 또 연결돼 그쪽 있고요. 뭐 공원도 좋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을 무료로 이용을 하면 유지나 그 뭔가 이렇게 그 각종 그렇죠. 자료를 모을 때 돈 어디서 나지?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료로 돌릴 것인가 이것도 좀 맞아요. 논의할 때다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지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자분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좀 유료로 전환할 필요성 어떻게 느끼세요? 또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 초기에는 성인들에게 2,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가 2008년부터 이제 국민들이 문화적 경험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료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이제 특별 전시관만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뭐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비슷한 구조가 영국의 그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영국 네. 박물관인데 거기도 무료이고 특별 전시관만 입장료를 받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 루브르 박물관은 유료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5천 원 정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들 유물이 아니고 외국에서 훔쳐온 유물로 그죠. 전시를 하고 예, 남의 나라 거 하는데 하다가 우리나라는 다 우리나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훔쳐온 게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지만 관람객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대기 시간에 따른 관람 환경 열악, 주차 공간 부족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를 일정 정도의 유료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차등된 유료화죠. 외국인들에게는 입장료를 받고 그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생이나 미성년자 또는 뭐 군인, 뭐 경찰 이런 분들은 좀 무료로 무료로. 입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 박물관 자체가 이제 수익 사업을 극대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그렇게 받은 돈으로 유물을 좀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1205님도 내국인은 무료, 외국인은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입장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혜진님은 소액 입장료는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올려주셨고, 박재형님은 입장료를 1인당 2,000원씩만 받아도 현재로만 해도 100억 원입니다. 이 돈으로 시설 확충, 그리고 또 해외 흩어져 있는 우리의 문화재 환수에 사용했으면 맞아요.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네, 그래서 네, 입장료를 그냥 성인 아무 뭐가 없는 분들은 조금 그냥 받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네. 청소년 그리고 이제 학생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무료로 하거나 하고 외국인들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저는 약간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국중박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제 다른 다른 박물관에 입장료가 있으면 아니 국중박보다 나은 게 뭔데 여기는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있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월드 클래스인 국립중앙박물관도 무료인데 무료인데. 너네가 뭔데 입장료를 어. 받아 이렇게 될까? 약간 그런 부분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약간 미술관이나 아니면 박물관에 약간 그 진입 장벽 자체를 이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 이게 이제 모두 다 공평하게 다 내는 게 아니라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고 그리고 약간 교육이 필요하거나 이런 그 문화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는 이제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31님은 이제 국중박도 그 입장료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김명화님은 입장료 진짜 부담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2881님은 유료 반대입니다. 제가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뭐 해외처럼 몇만 원 받자는 건 사실 또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몇만 원 받겠다고 하면 또 저항이 또 어마어마할 테니까. 저는 좀 한 가지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네. 들었던 게 국감장에서 이제 유홍준 박물관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청소년들의 경우 이 무료가 생활화되는 것이 있다. 국중박이 무료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박물관에 5,000원 내고 들어가는 게 습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공공의 서비스라서 모두에게 열려 있대 소액이라도 요금을 지불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돈을 내고서는 들어가는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정착시킬 필요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뭐 관람 질서 회복, 뭐 문화재 보존 아까 말씀하신 안전하고도 좀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이것도 이제 좀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제가 이렇게 무료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문화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갔다 왔는데 제가 놀랐던 게 미국에서는 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외국에? 외국에서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나 남편이나 야 여기를 굳이 이 돈 내고 들어가야 돼? 라면서 그 앞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네. 그게 약간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건 진짜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 알고란의 고란 기자입니다. 남물결님이 입장료를 받고 편의 시설을 늘리면 좋겠어요라고 보내주셨고, 근데 아까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이디어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든 재원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아오거나 해외에 이제 나간 것들 되찾아오거나 또 우리 문화에 대한 IP 지적재산권을 또 강화하는데 또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박수희 기자. 예, 그렇습니다. 사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아까 우리 뮤즈라고 해서 박물관 기념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뮤즈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는 있는데 정작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또 관리하는 예산이고 그래서 네, 이제 재단이 따로 있어서 유홍준 관장도 그리고 뮤즈가 많이 팔리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거를 박물관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을 뮤즈 요즘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인력들이 그만큼 보상을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 큰 박물관 500만 명 관람하는 박물관. 이게 거의 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 인력 강축, 전시시설 보강, 뭐 문화재 IP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단지 그 유료화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예산 이런 부분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아는 분도 그런 비슷한 어떤 뭐 박물관이나 이런 쪽 전시하는 재단에서 일을 하는데 최근에 몇몇 굿즈가 이제 대박이 나서 상품 판매를 엄청 늘고 찾아온 사람도 늘었다는 거예요. 힘들죠. 보람은 있죠. 그걸로 끝. 네. 근데 또 이게 산업이 되고 좋은 인재가 많이 들어오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또 이 산업을 같이 키울 수 있다면 그런 또 인센티브 제도도 또 같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자, 오늘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알고라는 고란 기자, 경제전파사 강희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게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모바일 게임, 뭐 PC 게임, 콘솔 게임도 있는데 사실 오랜 시간 꾸준하게 이어가는 인기가 이어지는 게임이 있죠. 바로 보드 게임입니다. 브루마블 한 번쯤 해보셨죠? 뭐 젠가, 할리갈리 이런 거 유명한 거 있는데 진짜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가 보드 게임 작가를 만나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드 게임 좀 하세요? 저는 뭐 그 큰애가 초딩이라 아이랑? 예, 뭐 취향과 이 상관없이 놀아줘야 의무적으로 하는. 좀 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그 않으십니까? 두뇌 발달해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가족 관계, 유대 관계도 좋고 하니까 보드 게임 방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보드 게임 작가를 만났어요. 어떤 게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작가로 활동하면서 한 20개, 20개 정도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네. 대표작이 스테레오 마인드라는 보드 게임이에요. 네. 뭐 보드 카페에서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네. 예전에 그 KBS 예능 그 가족 오락관 있죠. 가족 오락관. 거기에서 가장 히트 코너가 이심전심 이신점신. 뭐 이런 거죠.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하셔야죠. 그래요? 하셔야죠. 짬짜면?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네네네. 라디오 TV 하나 둘 셋 라디오. 예. 그렇죠. 밥 줄여가지고. 뭐 이런 게임인데 이거를 보드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 게임을 보니까 재밌는 게 예. 그 QR 코드가 있어요. 이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음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의 카드를 같이 이제 플레이어들끼리 내면 이제 통과하는 게임인데 예를 들어서 음악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이런 요일 카드가 있어요. 이 요일에 어울리는 이 노래 금요일에 어울린다 이 노래가라고 하면 이제 플레이어들이 내서 금요일이다라고 다 맞추면 통과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게임입니다. 보드 게임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냥 종이나 플라스틱으로만 된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까지 다 이용하는 QR 코드도 활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 이분은 이제 보드 게임 만든 지 한 5년 정도 되신 분이라고 하는데 네. 보드 게임 개발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까요? 시작은? 원래 이분이 그 대기업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드 게임을 뭐 취미로 그리고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개발자로 하다가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했던 보드 게임 그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수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개발자에서 보드 게임 작가로 직업을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예. 보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개발자가 아니라 보드게임 작가라고 부르거든요. 이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보드게임 산업이 출판사 산업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책 표지에 뭐 저자 이름이 좀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보드게임 박스에 또 이 작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가 아니라
작가. 그렇죠.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근데 보드 게임 보면요, 되게 복잡해요. 뭐 카드, 뭐 여러 가지 요소, 뭐 지도 등등. 이거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 개발할 때는 뭐든지 뭐 기획이 중요한데 네. 작가들은 늘 새로운 게임을 머릿속으로 좀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획이 어느 정도 뭐 잡히면 살을 붙이는 작업을 좀 거치는데 보통 네. 이제 전략 게임이나 뭐 둘이서 셋이서 그리고 다수가 할 수 있는 게임이다. 그리고 카드 게임이다. 뭐 이런 스타일에 맞게 작가들이 추구하는 게임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분은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패밀리 게임을 좀 추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보드 게임을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를 3가지를 꼽았는데 우선 게임의 규칙, 그리고 참여 인원 수, 그리고 게임 룰을 정하는 이 메커니즘 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동물 컨셉이다, 아니면 뭐 유명한 뭐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컨셉이다라고 하는 이 게임의 테마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카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석, 그리고 왕구류 같이 이 구성물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대략 잡히잖아요. 그럼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드게임 회사에 네.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국내 잘 파는 회사가 팔아줘야 되니까. 그렇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이 보드게임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제안이 잘 되면 뭐 계약도 하고 그리고 시장에 출시하기도 한답니다. 거의 뭐 영화 시나리오가 재미있으면은 그걸로 제작해 봅시다 하듯이. 그렇죠. 그게 또 작가의 역할이고. 이혜진님이 초등학교 보드 게임 강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수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이들의 어떤 뭐 지능 발달, 사회성 발달에도 또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죠. 0501님이 어저께 승부욕 강한 8살 아들과 승부욕 너무너무 강한 43살 아빠랑 게임하다가 둘이 싸우고 다시는 안 한다면서 찢어버렸다. 보통 저 주는데. 대충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게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또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고. 그러면 보드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게임의 컨셉마다 만드는 시간도 좀 천차만별인데 네. 왜 그 작곡가들이 순간 뭐 영감이 떠올라서 1분 만에 노래를 완성했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근데 보드 게임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래도 편곡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보드 게임도 다듬어서 완성시키는 데까지 평균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시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데 이 대충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통 게임이 출시되기까지 한 100번 정도의 테스트를 거친다고 해요. 근데 이 테스트가 뭐냐면 이 게임을 계속 해보는 건데 예. 게임 작가들이 모여서 이 시제품을 가지고 한 수십 번을 매일같이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의 단점이나 뭐 보완점을 찾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보드 게임 그 박람회 같은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박람회에 나가서 일반인들 그 관람객들에게 선보여서 반응을 체크하는 이 테스트 작업도 거친다고 합니다. 거의 웬만한 그 일반 제품 하나 만들듯이. 그렇죠. 야, 공도 들이고 또 테스트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면 이 보드 게임 만들 때 중요한 건 역시 아이디어잖아요. 이것도 창작물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을까요?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 새로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제가 만난 작가도 이 새로운 보드 게임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여행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는다고 해요. 사실 이 보드 게임을 좋아해서 작가가 됐는데 네. 게임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게임을 이 뭐 규칙도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지 이 분석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취미로 좋아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 직업적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취미로 할 때는 아이디어 떠오르는데 그렇죠. 직업적으로 돈 벌려고 하려면 이제 아이디어 안 떠오르고 막 답답하고. 근데 또 영감은 얻어야겠고. 보드게임 작가분들은 평균 수입이 한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평균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게임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좀 좌지우지되고 책의 인쇄처럼요. 그렇죠. 약간 유명세에 따라서 수입이 완전 달라지는데 소위 뭐 대박난 작가들은 수억 원대 수익을 벌기도 한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좀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판 시스템이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드 게임 전문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인세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방식에 따라 인세도 좀 다양하고 요즘에는 국내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 해외에서 뭐 한 4에서 8%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10% 정도 이렇게 인세가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많이 팔려야 되네요. 그렇죠. 대박이 나야 하고. 7386님이 우울증이 있는 고등학생 아들이랑 매일 밤 보드게임을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면 좋아요. 사춘기 자녀들과도 꼭 함께 해보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이렇게 또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그렇죠. 모일 수 있고. 보드게임 작가의 자격도 있습니까? 보드게임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저희 같은 뭐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많이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드게임 작가 협회의 협회장인데 한 400명 정도 작가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등록된 작가들을 보면 꼭 게임을 출시하지 않더라도 관심만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대박을 치느냐 또 이제 별개의 이야기고. 그렇죠. 근데 보드게임도 요즘에 보면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마트폰하고도 많이 이제 접목이 되잖아요. 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진화가 될까요? 요즘 그 트렌드를 좀 들어보니까 휴대하기 좋고 가지고 다니기 좋고 그리고 규칙이 좀 쉽고 빨리 끝나는 카드 게임류가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요즘 또 도파민의 시대라. 그렇죠. 좀 아이들이랑 이제 부모님들은 많이 하다 보니까 규칙 설명부터 게임 플레이까지 1시간 이내로 짧고 빠르게 끝날 수 있는 이런 게임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설명, 학습 그리고 몇 판 끝내는 데까지 1시간 내에서. 그렇죠. 그래야지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하고. 부루마블 한번 하면요. 거의 저희는 식구가 많아가지고 2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야, 오늘 재미난 거 들었습니다. 보드게임 작가의 세계 한경 비즈니스 강우민 기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중국의 최대 그 정치 경제 행사인 사중전회가 끝이 났는데요. 그 정책적인 의미 그리고 또 중국 투자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